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탐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개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면, 월스트리트의 호화로운 사무실, 금융가들이 삼패인잔을 부딪힙니다. 또 한 번의 감세 법안 통과로 그들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두 번째 장면, 동네의 한 대형마트, 평범한 가족이 지난달부터 사려고 벼르던 TV 가격표를 보고 망설입니다. 가격이 5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면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자들을 위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감세 정책을 자랑하지만 그 뒤에서는 누가 그 계산서를 지불할지 조용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답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처럼 들립니다. 중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벌금을 매기는 애국적인 행동처럼 보이죠. 미국 우선주의. 외국인들이 비용을 낼 것이라는 주장.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세는 언제나 자국민, 바로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어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업자는 항구에서 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순순히 새로운 비용을 떠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건값을 올리거나 다른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이것이 관세가 서류 속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세는 결국 마트의 가격표에 그리고 당신의 영수증에 조용히 더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소득세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세기에 미국 정부의 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관세에 의존했습니다. 정부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감, 공구, 차와 같은 생필품에 붙는 수입 관세로 나라를 운영했죠. 그렇다면 이 관세는 누가 냈을까요? 런던이나 파리의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농부, 노동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진적인 세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속임수입니다. 겉보기에는 외국을 벌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낡은 속임수는 포퓰리즘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볼까요? 최근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걷어들인 수입은 9개월 만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연방 수입의 거의 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2%를 겨우 넘던 수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도 막대한 돈이 국고로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이징이나 멕시코시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에서 나온 돈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가구, 가죽 제품의 오른 가격을 통해 심지어는 작은 해외 직구 물품의 배송비에 포함된 형태로 말입니다.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니는 미국의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을 $50 인상했습니다. 평범한 소파 가격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세 조사 때문에 더 비싸졌습니다. 인도의 가죽 수출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사 제품을 유럽산으로 위장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대형마트의 모든 진열대는 이 새로운 숨겨진 세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정부 재무부는 돈을 벌고 월스트리트는 감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차액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즉 이토록 높은 관세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약속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감세에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감세와 일자리 법안으로 불린 이 정책의 홍보 문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슬로건 뒤에 숨겨진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고 최상위 부유층은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미국인들을 위한 혜택은 훨씬 미미했습니다. 일시적인 세액 공제, 약간의 세율 인하가 전부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소소한 감세 혜택은 몇 년 뒤에 끝나도록 설계된 반면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영구적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연방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재정 적자란 정부가 쓰는 돈이 걷는 돈보다 많을 때 생기는 구멍입니다. 지출을 줄이지 않고 수입만 줄이면 당신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셈입니다. 잠시 동안은 문제를 덮어둘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구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규모 감세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상위 계층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은 예산에 또 다른 거대한 구멍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에게 다가가 우리가 억만장자들 월급을 올려줬으니 이제 당신들이 그 비용을 내야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표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연막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세가 마술사의 지팡이처럼 등장합니다. 관세는 증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무부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9개월 만에 1,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의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와중에도 이 돈 덕분에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눈속임입니다. 조삼모사와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보이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번영처럼 보이지만 각 가정의 가계부에서는 물가 상승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역사는 날카로운 교훈을 줍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곡물법이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빵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습니다. 지주와 엘리트들은 이익을 받지만 노동자들은 매일 더 비싼 값의 빵을 사야 했습니다. 오늘날 기업 이사회가 감세 혜택을 누리는 동안 마트의 쇼핑객들이 애국심으로 포장된 관세를 통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역방향의 부의 재분배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연회, 그 자금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숨겨진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로 인한 비용은 누가 정말로 지불하는 걸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그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은 베이징이나 도쿄, 브뤼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경에서 부과된 관세는 국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타고 흘러내려와 최종적으로 당신의 영수증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관세가 마치 소비세처럼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모두의 눈앞에 숨어 있으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세금이죠. 한 유명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가 장기적으로 임금을 5% 삭감하고 GDP를 6% 감소시키며 일반적인 가정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에서 약 2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역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73년 영국은 차에 대한 세금이 사소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그것은 더 큰 문제, 즉 대표 없는 과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작은 관세 하나가 어떻게 혁명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이 자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 세계적인 보복 조치를 촉발했고 세계 무역은 3분의 2나 붕괴했습니다. 대공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관세는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이 $50 오르고 가구와 의류 가격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가장 저렴한 해외 직구 소포에도 새로운 수수료가 붙습니다. 각각의 인상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 보이지만 함께 모여 조용하고 역진적인 세금을 형성합니다. 승자는 명백합니다. 감세 혜택을 유지하는 기업과 부유층입니다. 패자는 더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1960에서 7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우리의 정책은 자동차, 전자 등 핵심 산업의 기반을 닦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펼치는 관세 정책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유층 감세로 생긴 재정적 구멍을 메우고 그 책임을 평범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그 목적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관세라는 마법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팔기 때문입니다. 외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갑자기 국산 제품이 더 싸게 보입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공장을 지키고 일자리를 방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애국적인 행동처럼 보이죠. 그 논리는 표면적으로 매우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내고 생산자는 혁신할 동기를 잃으며 무역 상대국은 보복에 나섭니다. 보호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그 비용은 영구적입니다. 하나의 공장을 구했다는 소식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수천만 가구가 매주 몇 달러씩 더 지불하는 현실은 침묵 속에 묻힙니다. 승자는 눈에 보이고 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관세를 그 결과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은 관세 수입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자랑하며 보라,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판결을 속삭입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월스트리트는 파티를 계속하고 재무부는 수입을 확보하며 부자들은 감세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트의 고객들, 평범한 가족과 노동자들이 그 계산서를 지불합니다. 영국의 곡물법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까지, 남미의 보호무역 장벽에서 미국의 차세금에 이르기까지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관세는 방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아래로 떠넘기는 거울일 뿐입니다. 한 장 한 장의 영수증을 통해 말이죠. 다음에 누군가 관세가 우리의 경쟁자들에게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말하거든 이 숨겨진 셈법을 기억하십시오. 관세는 외국의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식을 주변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계속 탐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